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고 뒤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을 다르게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바로 올해 95세가 되신 박영수 할아버지의 진솔한 인생 고백입니다. 할아버지는 서울 종로구의 작은 한옥에서 혼자 살고 계시지만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북한산 자락을 산책하시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시며 일주일에 3번은 봉사활동을 나가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보며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니 정말 부럽다고 말합니다. 그런 할아버지께서 최근 손주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65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 다르게 살 텐데, 후회 없이 살 텐데. 그 말씀 속에는 30년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값진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95년의 인생을 살아오시며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후회를 통해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셨습니다.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만약 65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싶으신지,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회고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인생의 교훈이며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가이드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고백. 건강을 너무 늦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1930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전쟁을 겪으시며 힘든 유년기를 보내셨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셨습니다. 졸업 후에는 당시 최고의 대기업이었 삼성물산에 입사하셨습니다. 그때가 1955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똑똑하며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승진하셨고 40대에는 이미 임원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큰 대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셨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와 회식으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집에서 제대로 쉬는 날은 하루나 이틀 정도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오직 일만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달려오셨습니다. 50대가 되었을 때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자주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바쁘니까 그렇겠지.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간단한 건강검진만 받았을 뿐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지나 6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년퇴직까지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 수치도 올라갔습니다. 의사는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5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너무 무리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한번 손상된 혈관과 췌장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65세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도 꽤 받았고 연금도 넉넉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쉬면서 건강을 회복해야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할아버지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협심증이 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많이 막혀 있어요.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퇴직하고 나니 건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내가 65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1년에 한 번 회사에서 하는 간단한 검진만 받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특히 50대 후반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심장과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CT 촬영과 MRI 검사도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받아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70세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심장 시술을 받고 나서 의사가 매일 걷기 운동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10분에서 15분으로, 15분에서 20분으로, 20분에서 30분으로 천천히 늘려갔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을 하시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도 가십니다. 65세 때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훨씬 더 건강했을 텐데 할아버지는 아쉬움이 크다고 하십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건강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65세에 운동을 시작했다면 심장 시술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당뇨약도 먹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계단 이용하기, 과식하지 않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10년, 20년 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아버지는 특히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젊을 때는 회식 자리에서 고기와 술을 많이 드셨는데 그것이 지금의 당뇨와 고혈압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기름진 삼겹살, 달달한 소스가 가득한 치킨, 맵고 짠 찌개류, 이런 음식들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만약 다시 모세로 돌아간다면 아침은 꼭 집에서 먹을 겁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현미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으로 소박하지만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십니다. 김치도 너무 짜지 않게 담가서 먹고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적당량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은 자주 먹어도 좋지만 구이보다는 찜으로 먹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채소는 매 끼니 반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점심도 가능하면 도시락을 싸가거나 집 근처 식당에서 담백한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이 있어도 술은 최소한으로 마시고 안주도 채소 위주로 먹어야 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먹고 특히 밤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시고 그 이후에는 물만 드십니다. 그렇게 하니 소화도 잘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70대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때 병원비로 5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보험이 있어서 일부는 환급받았지만 그래도 2천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셨습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수술 후 회복 과정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누워만 있어야 했고 그 시간 동안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져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정말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건강을 챙기지 않았을까 하고요.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십니다.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내가 좀 더 일찍 운동을 했더라면, 좀 더 건강하게 먹었더라면, 정기검진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막힌 혈관은 뚫을 수 있어도 젊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혈압을 재십니다. 그리고 혈당도 체크하십니다. 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병원 예약도 절대 미루지 않으십니다. 건강은 습관입니다. 매일 조금씩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이 쌓여서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수면의 중요성도 강조하십니다. 젊을 때는 잠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하루에 낮 5시간만 자고 일했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만성 피로를 유발합니다. 심장에도 부담을 주고 뇌 기능도 저하시킵니다. 만약 65세로 돌아간다면 매일 7시간 이상 푹 잘 겁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5시에 일어나십니다. 7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물도 많이 마시라고 권하십니다. 젊을 때는 커피와 술만 마시고 물은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를 때만 조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하루에 물 5리터를 마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식사 30분 전에도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많이 마시니 변비도 없어지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고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 적게 가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박준호는 올해 65세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작은 아들 박민호는 62세로 연세대 법대를 나와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와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할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아들들이 그렇게 잘 됐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두 아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항상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십니다. 아이들을 성공시키긴 했지만 좋은 아버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납니다. 아들들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너무 바빴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집에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고 저녁에 잠들 때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보는 날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이 기억납니다. 할아버지는 회상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입학식에 와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전날 밤 할아버지에게 아빠, 내일 꼭 와야 돼. 우리 반 친구들 아빠들은 다 온대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래, 아빠가 꼭 갈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잡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민하다가 결국 회의를 선택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아빠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꼭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알았어, 아빠. 괜찮아. 아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에 보상해주면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운동회도 못 갔고 졸업식도 못 갔습니다. 아이들이 상을 받았을 때도 옆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는 더 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호가 태어났을 때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돌아와서야 아들을 처음 봤습니다. 첫돌 잔치 때도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잔치를 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으로만 아들의 첫돌을 봤습니다. 그때 아내가 얼마나 서운해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고 후회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을 뿐 진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공놀이를 한 기억도 없고 함께 여행을 간 기억도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적표만 확인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커서 대학에 갔고 결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들의 결혼식에서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나 하고요. 신부 측 하객들이 신랑에 대해 물어볼 때 할아버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이제 큰아들은 미국에 살고 작은아들은 부산에 삽니다. 1년의 명절 때 한두 번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전화도 가끔 할 뿐 자주 하지 않습니다. 아들들도 바쁘고 할아버지도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먹서먹합니다. 평생 함께 살았지만 정작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가장 후회하는 일입니다. 만약 65세로 돌아간다면 퇴직하자마자 아내와 함께 여행을 떠날 겁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아내와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가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혼여행도 일 때문에 제주도에서 D박 3일로 끝났습니다. 아내는 유럽 여행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보고 싶다고 했고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중에 시간 나면 가자. 지금은 돈도 아껴야 하고 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60대가 되니 아내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걷지 못했습니다. 70대가 되니 더 심해졌습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습니다.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날도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내는 3년 전인 92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치매를 앓으시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임종 때 곁에는 할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이 할아버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할아버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함께 살면서도 정작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는 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장미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평생 아내에게 꽃 한 송이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기념일에도 생일에도 꽃을 사준 적이 없습니다. 바쁘니까 그런 건 사치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내는 평생 할아버지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해주고 와이셔츠를 다려주고 구두를 닦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아내 생각이 나면 혼자 눈물을 흘리신다고 합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코스모스가 피는 계절이 되면 아내 산소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십니다. 코스모스 꽃다발을 들고 가서 아내 묘 앞에 놓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가고 싶어 했던 유럽 여행 함께 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꽃을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혼잣말을 하신다고 합니다. 가족은 언제나 함께할 것 같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할아버지는 65세에 퇴직하셨을 때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니 몸이 불편해지고 80세가 되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65세로 돌아간다면 매일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손을 잡고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안다고 하십니다. 매일 아침 사랑해 라고 말하고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고마웠어 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또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도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손주가 5명입니다. 큰아들에게 아들 2, 딸 1, 작은아들에게 아들 1, 딸 1가 있습니다. 다들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손주는 올해 40이 되었고 가장 어린 손주도 30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아직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60대 중반까지 일하셨으니까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잠깐 얼굴만 보고 다시 일하러 가셨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와는 친했지만 할아버지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65세로 돌아간다면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도 가고 동물원에도 가고 바닷가에도 갈 것입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인생의 지혜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함께 책도 읽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손주들은 다 커버렸고 각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명절 때 손주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어색해합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만 하고 곧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할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할아버지도 손주들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먹서먹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 손주들에게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3번째 고백, 취미와 친구를 너무 늦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퇴직하기 전까지 회사가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 생각,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회사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를 쳤지만 그것도 일의 연장이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접대 골프를 치는 것이지 즐겁게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프를 치면서도 머릿속은 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주 계약은 어떻게 성사시킬까? 이번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할까?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30년 넘게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몸이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제 편하게 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늦잠도 자보고 낮잠도 자보고 TV도 실컷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일주일 정도 지나니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동안 못 쉬었으니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예능 프로그램도 봤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아내가 밖에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지 그래요 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할게 라고만 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6개월 정도 지나자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하루 종일 사람들과 대화하고 회의하고 교류했는데 이제는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지?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할 일이 없으니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시계만 자꾸 쳐다봤어요. 점심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고 저녁 시간이 되려면 더 멀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우울증이 심해지자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아침에는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하루 리듬이 또 깨졌습니다. 식욕도 없어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습니다. 아내가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TV 보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씻는 것도 귀찮고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아내가 계속 걱정하자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중증 우울증입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65세로 돌아간다면 퇴직하기 전부터 미리 취미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할아버지의 진지한 말씀입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취미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취미를 찾으려니 막막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등산을 해보세요, 낚시를 해보세요, 사진을 찍어보세요 라고 권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70세가 되어서야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한다는 포스터를 보셨습니다. 왠지 끌려서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선이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할아버지는 열심히 연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고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 긋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가로선, 세로선, 대각선을 그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간단한 한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 제법 글씨가 나왔습니다. 2년이 지나니 전시회에 출품할 만한 작품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서예 강좌를 열어 다른 어르신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65세 때부터 시작했으면 지금쯤 전시회도 열 수 있었을 텐데 할아버지는 아쉬움이 크다고 하십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취미 생활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65세에 시작했으면 지금 25년의 경력이 쌓였을 것입니다. 개인 전시회도 열고 책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70세에 시작해서 지금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다.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취미만큼 중요한 것이 친구입니다. 할아버지는 회사 다닐 때는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만나서 회의하고 식사하고 술도 마셨습니다. 함께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니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어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은 일 때문에 만난 것이지 진짜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같은 회사에 다니니까, 같은 프로젝트를 하니까, 같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만난 것입니다. 퇴직하고 나니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술 한잔 할 친구도,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도 없었습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만약 65세로 돌아간다면 동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겁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회사 동료보다 중요한 것이 이웃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주 만나고 서로 도우며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이 노년에는 더 소중합니다. 이사를 가도 연락이 끊기지 않고 병원에 갈 때 함께 가주고 외로울 때 말벗이 되어주는 친구들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75세가 되어서야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여기 처음 와봤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바둑 두실 줄 아세요? 그렇게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바둑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함께 운동도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생일이 되면 작은 파티도 열어주었습니다. 아플 때는 병문안도 와주었습니다. 진짜 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은 경로당에 가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특히 봉사활동을 권하십니다. 할아버지는 80세부터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침 일찍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십니다. 처음에는 몸이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급식까지 급식소에 가야 했습니다. 큰 냄비에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1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려면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밥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밥 먹습니다라고 인사할 때 가슴이 뿌듯하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삶의 의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퇴직하면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면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가 되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됩니다. 만약 65세로 돌아간다면 그때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15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보람찬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주 3번 급식소에 가시지만 체력이 예전만 못해서 오래 일하지 못하십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하신다고 합니다. 죽는 날까지 봉사를 계속하실 거라고 합니다. 4번째 고백. 돈을 너무 아끼며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라셔서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한국전쟁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캐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는 것이 몸에 배셨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절반은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나머지로 생활하셨습니다.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왜 돈을 써야 하나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옷도 몇 년씩 입으셨습니다. 새 옷을 사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낡아서 모집을 때까지 입으셨습니다. 구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밑창이 다르면 수선해서 신고 또 수선해서 신었습니다. 아내가 새 옷 좀 사세요. 체면도 있는데 라고 말했지만 이거 아직 멀쩡한데 왜 새로 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꽤 되었습니다.
50대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샀고 60대에 또 한 채를 샀습니다. 예금도 계속 쌓였습니다. 퇴직할 때쯤에는 재산이 상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줘야지. 내가 고생해서 모은 돈이니 아이들은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계속 아끼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금 그것을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히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내가 유럽 여행을 가고 싶어 했을 때 돈이 아까워서 가지 않았습니다. 여행 경비가 부부 합쳐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게 아까웠습니다. 그 돈이면 예금 이자가 얼마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이 놀이공원에 가자고 할 때도 입장료가 아까워서 거절했습니다. 집에서 놀면 되지 뭐 하러 돈 내고 가나? 라고 했습니다. 손주들이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할아버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자는 아내의 말도 집에서 먹으면 되지라고 했습니다. 명절 때 아이들이 외식하자고 해도 집에서 해먹는 게 더 맛있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지금 은행에 그대로 있습니다. 95세가 된 지금 할아버지는 그 돈을 쓸 곳이 없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갈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휠체어를 타야 하고 장시간 여행은 건강에 무리가 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이가 없어서 제대로 씹을 수가 없습니다. 임플란트를 해서 이를 심었지만 예전처럼 씹는 맛은 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어도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려고 해도 손주들은 다 성인이 되어 스스로 돈을 법니다. 할아버지의 용돈이 필요 없습니다. 결국 평생 모은 돈이 쓸 곳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65세로 돌아간다면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날 겁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유럽의 아름다운 거리를 함께 걷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평생의 추억을 만들 겁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고 베니스의 곤돌라를 타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란 것을 이제는 안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유산으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줄 계획입니다. 시가로 20억 원 정도 하는 강남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이미 미국에서 성공한 의사입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로 연봉이 수억 원입니다. 미국에 집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한국 아파트가 필요 없습니다. 받으면 세금만 내야 합니다. 작은 아들도 변호사로 잘 살고 있어서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는 아파트를 받으면 오히려 부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합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아이들에게는 그저 세금 낼 돈일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쓸쓸한 말씀입니다. 돈은 적절한 때에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때 함께 쓰는 돈이 진짜 가치 있는 돈입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매달 100만 원씩 불우유토끼에 기부하고 계십니다. 무료 급식소에도 매달 50만 원씩 후원합니다. 고아원과 양로원에도 정기적으로 기부합니다. 살아있을 때 좋은 곳에 쓰고 싶습니다. 죽어서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요즘 아내와 함께 쓰지 못한 돈을 다른 노부부들이 쓸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제가 아내와 못 간 여행을 다른 분들이라도 다녀오세요 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10쌍의 노부부에게 유럽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여행 다녀와서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줄 때 마치 제가 다녀온 것처럼 행복합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쓰지 못한 돈을 다른 사람이 잘 쓰는 것을 보면 보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을 사용하는 진짜 의미라고 하십니다. 5번째 고백.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사에서 30년을 일하시며 안정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승진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큰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선생님도 재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화가가 되어서 뭐 먹고 사나,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꿈을 포기하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가끔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언젠가 시간 나면 그려야지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65세가 되었을 때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이 나이에 뭐 그림을 배워서 어디에 쓰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나이 들어서 무슨 그림이냐, 그냥 쉬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래, 이제 와서 그림을 배워봤자 화가가 될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며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 80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느 날 TV에서 80대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보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75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지금은 전시회도 열고 책도 내신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5세의 할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셔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채화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선도 제대로 긋지 못했습니다. 붓을 쥐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물감을 섞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할아버지는 열심히 연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과일부터 그렸습니다. 사과, 배, 포도를 그렸습니다. 몇 달 후에는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산 풍경, 한강 풍경을 그렸습니다. 1년이 지나니 제법 그럴듯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2년이 지나니 동네 전시회에 출품할 만한 작품도 나왔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9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경로당에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라고 칭찬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뿌듯하다고 하십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라도 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만약 65세로 돌아간다면 그때부터 그림을 그릴 겁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하십니다. 65세부터 시작했으면 지금쯤 개인 전시회도 여러 번 열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은 작품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85세라도 시작한 것이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시작하지 않았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90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습니다. 미국에 사는 손주들과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글자도 너무 작아서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니 이제는 사진도 찍고 영상 통화도 하십니다.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전하는 것이 두렵더라도 용기를 내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할아버지는 특히 60대와 70대 분들에게 외국어 공부를 권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영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이 나이에 무슨 영어냐고 생각하며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65세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10년만 공부했어도 기본적인 회화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65세로 돌아간다면 영어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사는 손주들과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고 외국 여행도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어 뉴스도 보고 영어 책도 읽으며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마무리,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진짜 비밀. 여러분 오늘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95세를 사시며 겪은 할아버지의 후회와 깨달음 속에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값진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을 잃고 나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압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했어야 했던 일들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남을 돕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매일 조금씩 건강한 습관을 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시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시고 봉사활동을 하시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계십니다. 9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할아버지처럼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하시고 맛있는 식사하시고 가벼운 산책도 해보십시오.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